가난에 찌들고 세상에 무시당하던 힘든 한 소년이 부자들이 가득한 호텔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부터 펼쳐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4년 섣달 그물을 코앞에 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도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낡고 해진 점퍼 하나에 의지한 10살 박지훈의 작은 몸은 찬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서울역 광장 주변을 하염없이 헤맨 지도 벌써 여러 날째였습니다. 따뜻했던 엄마의 품은 3년 전 빗길 교통사고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고, 남대문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마지막 온기를 나눠주던 할머니마저 지난 가을 지독한 기침 끝에 지훈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지훈에게 세상은 거대한 잿빛 미로였고, 온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서울역 대합실 구석이나 지하도에 냉기 어린 한 켠에 신문지를 여러 겹 깔고 새우잠을 청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지훈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서울 중심가, 휘황찬란한 불빛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로얄 팰리스 호텔 앞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열리는 화려한 자선 디너쇼 때문인지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융단이 깔린 호텔 입구로 쉴 새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을 보는 듯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주황색 불빛과 희미하지만 감미롭게 귓가를 간지리는 피아노 선율. 그것은 지금 지훈이 처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꿈결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아득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피아노 소리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지훈의 마음을 잡아끌었습니다. 살아생전 엄마가 가끔 흥얼거리던 노래 같기도 했고, 할머니가 저녁 무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우리 지훈이도 저런 고운 소리 한번 실컷 들어봤으면 좋겠네 하시던 그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절실하게 지훈은 저 아름다운 소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서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저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져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어린 가슴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마침 연회장으로 음식을 실어 나르는 커다란 카트가 분주히 오가는 틈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작은 몸을 날쌔게 움직여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호텔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릴 지경이었지만 지훈의 발걸음은 이미 홀린 듯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는 연회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4년 겨울 가혹한 운명의 한가운데 놓인 한 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밤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1994년은 경제 성장의 환호성 뒤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던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세계화라는 구호 아래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소식은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은 허리춤에 삐삐를 차고 PC통신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했지만 그해 가을 터진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훈에게 1994년은 그런 거창한 시대적 담론과는 상관없이 그저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점점 잦아지고 약봉지가 늘어가던 해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한 귀퉁이, 남들이 쓰다 버린 나무 상자를 이어붙여 만든 작은 좌판에서 할머니는 사계절 내내 나물과 마른 반찬거리를 팔아 지훈의 끼니를 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 시절 지훈에게는 할머니의 거친 손과 따뜻한 눈빛이 세상의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지훈의 부모님이 남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로 아주 가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곤 했습니다. 특히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쇼팽의 녹턴이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지훈아, 이 소리 참 곱제.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너한테 꼭 피아노 가르쳐 줬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리던 할머니의 쓸쓸한 미소는 지훈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안개 속 풍경처럼 가물가물했지만 엄마가 그토록 좋아했다는 그 피아노 소리만큼은 이상하게도 지훈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훈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음악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을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날 할머니는 시장 한복판에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변변한 병원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떠나신 할머니의 장례는 시장 상인들의 작은 도움으로 간신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은 세상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외삼촌뿐이었고 그를 거두어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훈은 정든 남대문 시장을 떠나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딱딱한 의자, 찬 바람이 몰아치는 지하도 구석, 때로는 재개발을 앞둔 공사장 한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린아이 혼자 거리를 떠도는 것은 맹수들 우글거리는 정글에 맨몸으로 던져진 것과 같았습니다. 험악한 어른들의 위협과 또래 불량배들의 괴롭힘, 그리고 무엇보다 지독한 굶주림과 추위가 매일같이 지훈을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나날 속에서도 지훈을 아주 놓아버리지 않고 붙들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치던 지하철역 환풍구 근처에서 흘러나오던 어떤 무명 악단의 애절한 색소폰 연주, 명동의 레코드 가게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던 당시 최고 인기 가수의 신곡, 그리고 아주 가끔 멀리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교회당의 장엄한 풍금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지훈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고 잠시나마 배고픔과 서러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법이었습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들을 정확하게 기억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몰래 콧노래로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멀리 보이는 한 점 오아시스를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듯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려는 본능적인 몸부림과도 같았습니다. 로얄 팰리스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샹들리에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바닥에는 발이 푹푹 빠질 듯한 붉은색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얀 리넨 식탁보가 씌워진 둥근 테이블마다 은은한 촛불이 흔들렸고 그 위에는 값비싼 자기 그릇과 반짝이는 은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화려한 옷차림을 뽐내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낮은 목소리로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마치 성스러운 제단처럼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검고 육중한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조명을 받으며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든 광경에 숨이 멎는 듯 압도되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별천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꼬마. 너 이 자식 정체가 뭐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지훈의 등 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연회장 지배인 최만식, 그는 호텔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손님의 옷차림과 말투만으로도 등급을 매겨 차별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기름을 꼼꼼히 발라 넘기고 몸에 딱 붙는 고급 연미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번지르르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사납고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지배인은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묻고 해진 남루한 행색을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더럽고 천한 놈이 함부로 굴러들어와. 여기가 내 놈 따위가 기웃거릴 곳인 줄 알아? 썩 꺼지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지배인의 고함 소리에 연회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고 어떤 이들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코를 찡그렸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무관심한 표정으로 외면했습니다. 지훈은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극심한 공포와 함께 온몸이 불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얼굴은 홍당무처럼 새빨개졌고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최 지배인은 성큼성큼 다가와 지훈의 가느다란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은 어찌나 강한지 지훈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런 거지 새끼 하나 때문에 오늘 밤 우리 호텔 행사를 다 망칠 셈이냐. 당장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버려. 경비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속수무책으로 질질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끌려나가면 다시는 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지훈의 눈에 마지막 희망처럼 연회장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검고 아름다운 피아노. 마치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처럼 보였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저 피아노 소리를 다시 한 번만이라도.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맹수처럼 절박한 몸부림이었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내어 있는 힘을 다해 최 지배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아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저 미친놈 좀 잡아. 저놈이 피아노 망가뜨리겠다. 최 지배인의 다급한 고함과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뒤섞이며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검은 피아노만이 그의 세상 전부인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피아노 앞에 다다른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얗고 검은 건반 위에 때묻고 상처투성이인 작은 손가락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연회장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고함을 치던 최 지배인도 술렁이던 사람들도 지훈을 잡으려 달려들던 호텔 직원들도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남루한 차림의 작은 소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어이없다는 표정, 황당하다는 표정, 그리고 아주 약간의 호기심이 어린 표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지훈이 아주 어렸을 적 엄마가 가끔 잠자리에서 흥얼거리며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기억조차 희미한 단순하고 짧은 멜로디였지만 지훈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 자장가는 세상 그 어떤 장엄한 교향곡보다도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멜로디 하나하나에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어린 영혼의 처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지금 이 소리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 들리세요? 저 혼자 너무 무섭고 배고파요. 지우는 눈을 질끈 감고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때로는 서툴게 머뭇거렸지만 건반 하나하나를 누를 때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들이 누그러지고 냉소적인 눈빛은 잦아들었으며 수군거리던 소리도 어느새 멎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소년의 피아노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선율에는 어떤 계산이나 꾸밈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듯한 진솔한 소리였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테크닉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굳게 닫혔던 감정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듯한 맑고 투명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장가 연주가 끝나고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숨을 고르고 두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지훈 자신이 만들어낸 즉흥곡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1994년 서울의 차갑고 황량한 겨울 거리를 헤매는 어린아이의 발걸음처럼 절망과 고통, 끝 모를 외로움을 토해내는 듯한 격정적이고 불안한 선율로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느껴야 했던 공포,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담한 시선 속에서 느꼈던 깊은 상처, 그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처절한 고독감. 지훈이 지난 몇 년간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그 선율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는 듯한 애절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에 대한 절규가 건반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듯 얼어붙은 땅을 뚫고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밀 듯 가냘프지만 따뜻하고 희망찬 멜로디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기억 속 엄마의 희미한 미소였고 남대문 시장 좌판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였으며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음악을 향한 지훈의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연주가 격정적인 클라이맥스로 치달을수록 사람들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타고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머쥔 벤처 사업가 이강현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연신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탈출구였던 그 시절에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지훈의 모습에서 그는 과거에 상처 입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한편 얼마 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며 촉망받는 피아니스트로 주목받다가 최근 귀국한 젊은 예술가 김민선은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 작고 여린 아이가 어떻게 저토록 깊고 처절한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저것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을 넘어선 수많은 시련을 겪은 영혼만이 낼 수 있는 진실한 울림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특급 호텔에서 일하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수많은 연주를 접해왔던 최만식 지배인조차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아주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감정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드레스, 명품 양복으로도 결코 가릴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슬픔과 연민, 그리고 깊은 감동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994년 서울의 가장 화려한 밤,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한 가난한 소년의 피아노 연주가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숨겨져 있던 민낯을 드러나게 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건반음이 긴 여운을 남기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피아노에서 힘없이 손을 떼자 다시 한번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연회장을 감쌌습니다. 지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최만식 지배인의 분노에 찬 얼굴이 떠올랐고 당장이라도 경찰에 끌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먼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작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포수처럼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뜨거운 환호성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냉담하거나 무관심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감동의 표정이 어려 있었고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벤처 사업가 이강현과 피아니스트 김민서가 거의 동시에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강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지훈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정말 대단한 연주였어. 내 연주를 듣고 가슴이 이렇게 뛰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서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지훈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피아노를 배운 거니? 아니,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건 정말 신이 내린 재능이야. 내 음악에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어. 그녀의 눈은 존경과 경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지배인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아까처럼 지훈을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연회장의 뜨거운 분위기와 특히 이강현 대표의 단호한 눈빛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강현은 그런 최 지배인을 향해 낮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 지배인님, 이 아이는 오늘 밤 제가 잠시 맡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몹시 지치고 굶주린 상태입니다. 우선 따뜻한 음식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연주는 오늘 이자선 행사의 그 어떤 순서보다도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 지배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이강현은 곧바로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하여 지훈을 위한 호텔의 다른 작은 객실과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샤워실에서 몸을 씻었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꿈결처럼 따뜻한 수프와 빵 그리고 고기가 곁들여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은 꿀맛 같았고 딱딱한 침대가 아닌 푹신한 호텔 침대에 누웠을 때는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오늘 밤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했던 순간의 황홀함,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이강현 아저씨와 김민서 누나의 얼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현과 김민서는 약속대로 지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밤새 지훈의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한 듯 했습니다. 1994년 당시 지훈처럼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지금처럼 촘촘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이나 일부 민간 시설이 있었지만 그곳의 환경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지훈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현과 김민서는 지훈의 눈빛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고 그의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이대로 길바닥에 버려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강현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뜨겁던 시절 대학에 입학했지만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하고 집안 형편마저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한때 학업을 완전히 포기할 뻔한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독지가의 꾸준한 도움 덕분에 간신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우연히 접하게 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눈을 떠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벤처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서 과거의 자신과 같은 절박함과 잠재력을 보았고 이번에는 자신이 그 이름 모를 후원자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아저씨도 너처럼 아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단다. 그때 누군가가 내민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이제는 아저씨가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구나. 내가 가진 그 놀라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 이상 혼자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말이야. 이강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서는 유복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최고의 환경에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고 얼마 전까지 프랑스 파리의 명문 음악원에서 유학하며 화려한 연주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연주를 통해 어떤 기교나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의 음악에는 계산되지 않은 순수함과 삶의 고통을 초월한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내 연주를 들으면서 누나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 내 음악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단다. 내가 너의 첫 번째 관객이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게. 우리 함께 내 꿈을 펼쳐보자. 김민서의 눈빛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지훈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지훈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강현은 자신의 회사 소유의 작은 아파트를 지훈에게 제공했고 김민서는 지훈에게 필요한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또한 법적인 후견인 절차를 알아보고 지훈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 문제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훈의 음악적 재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스승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서는 자신의 옛 스승이자 대한민국 피아노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윤여정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지훈의 이야기를 전하고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이 여전히 꿈만 같았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세상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서울의 춥고 잿빛 같던 하늘 아래
작은 별 하나가 마침내 두 사람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윤여정 교수는 대한민국 피아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거장이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녀의 날카로운 음악적 통찰력과 엄격한 지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김민서로부터 박지훈이라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윤 교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하룻밤의 연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는 마치 소설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 민서의 간곡한 부탁과 그녀가 묘사하는 지훈의 음악에 대한 경이로운 표현에 윤 교수는 마침내 호기심을 느끼고 지훈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지훈은 이강현, 김민서와 함께 윤여정 교수의 자택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고풍스러운 저택의 넓은 연습실은 수많은 악보와 음악 관련 서적들로 가득했고 방 한가운데에는 검고 육중한 최상급 그랜드 피아노가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윤 교수는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의 작은 손과 불안한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 교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내 소리를 들려주어 보거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보아라. 지훈은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로얄 팰리스 호텔의 그 밤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던 바로 그 자작곡,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노래했던 그 곡을 다시 한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탓인지 손가락이 조금 굳어 있었고 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내 음악에 깊이 몰입하면서 지훈은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때로는 폭풍처럼 격렬했고 때로는 신락 같은 희망처럼 애절했으면 때로는 새벽녘의 고요함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윤여정 교수의 표정은 처음에 냉정함에서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윤 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깊은 감성과 영혼을 담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지훈에게 몇 가지 즉흥 연주와 초견 테스트를 더 진행했고 지훈은 모든 테스트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특히 한 번 들은 멜로디를 즉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하여 연주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윤 교수는 마침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강현과 김민서에게 단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보석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이 아이는 분명 세계 음악계의 길이 남을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윤여정 교수의 문화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현은 지훈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주었고 김민서는 학교 공부와 음악 레슨을 병행하는 지훈을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지훈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놀라운 속도로 음악적 기량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날이 갈수록 유연해졌고 표현력은 더욱 깊고 풍부해졌습니다. 윤 교수의 엄격하면서도 애정 어린 지도 아래 지훈은 바흐의 장엄함과 모차르트의 명랑함, 베토벤의 열정과 쇼팽의 서정성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지훈의 앞날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비범한 재능은 음악계에 숨겨진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훈이 로얄 팰리스 호텔에서 연주하던 그 밤 그의 재능을 가장 먼저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인물은 다름 아닌 연회장 지배인 최만식이었습니다. 최만식은 겉으로는 이강현 대표의 위세에 눌려 지훈에게 어쩔 수 없이 호의를 베푸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천안 거리의 아이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처럼 떠오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열등감을 지훈에게 투영하며 그의 성공을 은밀하게 방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규모의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를 앞두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콩쿠르 주최 측에 지훈의 불우한 과거와 거리 생활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익명 투서가 전달된 것입니다. 투서에는 지훈이 마치 범죄자나 부도덕한 아이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고 그의 재능 또한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음해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현과 김민서 그리고 윤여정 교수는 이 터무니없는 모함에 분노했지만 콩쿠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은 지훈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윤여정 교수는 이 투서의 배후에 최만식 같은 인물이나 혹은 지훈의 재능을 시기하는 다른 경쟁자의 학부모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지훈이 흔들리지 않고 실력으로 모든 의혹을 잠재우도록 격려했습니다. 지훈아, 세상에는 너의 빛을 가리려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실한 예술의 힘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음악으로 저들의 비겁한 속삭임을 잠재워 버리거라. 윤 교수의 단호한 격려에 지훈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콩쿠르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함께 세상의 냉혹함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훈의 성장 과정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했고 따뜻한 격려와 지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시련과 위기가 끊임없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를 둘러싼 악의적인 투서 사건은 어린 지훈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이강현 아저씨와 김민서 누나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께서 그를 다독이고 격려해 주셨지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이유 없는 미움은 10살 남짓한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피아노 앞에 앉아도 예전처럼 순수하게 음악에만 몰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건반 위를 헤매는 손가락처럼 그의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기적처럼 다가왔던 음악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재능이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의 과장된 칭찬과 동정심 때문에 잠시 주목받았을 뿐일까? 어쩌면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던 천한 아이에 불과한 건지도 몰라.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훈을 괴롭혔습니다. 이강현과 김민서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지훈에게 섣부른 위로나 충고를 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며 스스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김민서는 지훈을 데리고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작은 복지관이나 말기 암 환자들이 머무는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던 지훈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강당에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은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훈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고 어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어떤 콩쿠르의 우승이나 화려한 찬사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연주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어린 지훈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김민선은 그에게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믿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지훈은 그곳에서 엄마가 생전에 좋아했던 가곡이나 할머니가 즐겨 듣던 옛 노래들을 떠올리며 연주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평온을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진혼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 환자는 지훈의 손을 잡고 얘야, 내 피아노 소리를 들으니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훈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으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진정으로 교감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로얄 팰리스 호텔의 최만식 지배인은 그날 밤 이후로 종종 지훈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리의 아이 정도로 치부하려 했지만 지훈의 연주가 담고 있던 그 순수하고도 처절했던 감정의 깊이는 그의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도 음악가의 꿈을 꾸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찌감치 꿈을 접고 호텔리어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회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는 늘 최고의 것만을 강요하며 자신의 욕망을 투영했지만 정작 자식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훈의 등장은 마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듯한 불편함과 동시에 묘한 끌림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익명의 투서 사건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지훈이 좌절하기를 바랐던 자신의 비겁함을 깨닫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남몰래 지훈이 봉사 연주를 하고 있는 작은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강당에서 울려 퍼지는 지훈의 피아노 소리는 화려한 연회장의 그랜드 피아노 소리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실하게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훈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그 모습은 최만식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콩쿠르에서의 우여곡절 끝에 대상을 거머쥔 지훈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음악계의 주목을 받는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그의 조력자들은 일시적인 성공에 안주하기보다는 그의 음악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1994년은 성수대교 붕괴라는 참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 전체가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강현 대표는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훈의 이름을 내건 대규모 자선 야외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1994 서울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이름으로 열릴 이 콘서트는 모든 수익금을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장소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서울의 심장부인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결정되었고 공연은 연말을 며칠 앞둔 추운 겨울밤에 열기로 했습니다. 콘서트 준비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외 공연이라는 특성상 날씨의 변수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 대규모 인원을 통제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우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에 이렇게 큰 무대에서 홀로 공연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지훈의 성공을 시기하는 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연 장비 대여 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려 하거나 공연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등 알 수 없는 난관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배후에는 최만식 지배인과 연결된 어떤 음의 세력이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강현과 김민서 그리고 윤여정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훈 역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매일같이 피나는 연습을 거듭하며 공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작은 희망이라도 전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주곡들을 선정하고 편곡했습니다. 드디어 콘서트 당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은 이른 시간부터 지훈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중무장한 사람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긴 노인들,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훈이 봉사 연주를 했던 복지관의 어르신들과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 가족들도 있었고, 심지어 남대문 시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장사했던 옛 이웃들도 지훈을 응원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음악을 듣기 위해 이 추운 겨울밤에 모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고 거대한 무대 위 조명이 환하게 켜지자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체구의 박지훈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수만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쏟아졌지만 지훈은 애써 침착하게 피아노 의자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연주를 듣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라도 지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와 할머니께도 제 마음이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떨리지만 진심 어린 인사의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지훈의 첫 곡은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었습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때로는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부드러운 선율이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광장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그가 연주한 곡은 아주 오래전 엄마가 지훈을 무릎에 앉히고 나지막이 불러주던 자장가를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애틋한 멜로디가 흐르자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를 연주하고 있어요. 엄마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저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엄마를 많이 사랑해요.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더욱 힘차고 섬세하게 건반 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연주에 객석 곳곳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고 어떤 이들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객석 한편에서 남몰래 지훈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던 최만식 지배인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한 감동과 함께 지훈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은 지훈이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1994 희망의 아리아였습니다. 그 곡에는 그의 대한민국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작은 희망의 불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격정적인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마침내 마지막 건반음이 밤하늘로 장엄하게 울려 퍼지자 광장을 가득 메웠던 수만 명의 관객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함성은 마치 1994년 서울의 겨울밤을 깨우는 희망의 메아리처럼 오랫동안 광장 위를 맴돌았습니다. 지훈은 벅찬 가슴을 애써 누르며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감사와 행복, 그리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시대를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내일을 살아갈 작은 용기를 선물하는 기적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 세상은 새로운 천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994년 겨울, 거리의 작은 소년이었던 박지훈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는 젊고 촉망받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소년, 기적의 피아니스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에게 쏟아지는 화려한 찬사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처음 피아노 앞에 앉았던 그날 밤의 간절함과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순수한 열정이 변함없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외 유수의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갔고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요청이 쇄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1994년 겨울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이강현 아저씨와 김민서 누나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이끌어 주었던 윤여정 선생님의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힘겹게 극복하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사회에 박지훈의 음악은 여전히 깊은 울림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회는 언제나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 그의 음반은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대중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상업적인 성공이나 개인적인 명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강현 대표와 김민서의 도움을 받아 박지훈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자신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아무리 바쁜 연주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작은 복지관이나 병원, 그리고 소년원과 같은 소외된 곳을 찾아가 위문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결코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소중한 공유 자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부신 봄날 오후 지훈은 오랜만에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나무를 팔던 좌판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현대식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옛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확자직걸한 시장의 활기와 사람들의 정겨운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 풍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할머니의 따뜻했던 손길과 희미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서툴지만 맑고 고운 피아노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근처 상가 건물 2층에 새로 생긴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 어린 여자아이가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거리에서 우연히 들었던 피아노 소리에 이끌렸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1994년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던 잿빛 서울의 한 구석에서 아주 작고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던 하나의 별. 이제 그 별은 온 세상을 밝히는 따뜻하고 찬란한 빛이 되어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희망의 아리아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주 오래전 그날 밤처럼 간절한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 연주 지금도 하늘에서 듣고 계시죠? 저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의 음악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사랑과 위로,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